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있는 임원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문적 상상력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마 잘 모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굽니까?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무서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아는 것이 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사랑하는 게 많으십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면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요즘 들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롤로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음이 좀 더 깨져야 되겠죠? 네. 자, 시간은 여러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때 보낸 시간하고 지금에 보낸 시간하고 어떤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방법이 있나요? 남은 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관해서는 몇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맨 처음에 사건 처리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수에 따라서 시간 추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맨 처음 간다라고 해봅시다. 가는 길이 어떤가요? 모르는 길을 맨 처음 갈 때는 파악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돌아오는 길은 어떤가요? 빠르게 느껴지죠. 왜? 이미 한번 겪어봤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건 처리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폴 자네라고 하는 사람이 법칙을 정리했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라는 것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일정 시간의 길이는 인생 자체의 총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물론 50살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5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시간은 어떨까요? 인생 자체의 총 길이가 50이라고 치면 그 단위 시간은 제가 느끼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50분의 1이 될 거예요. 반면에 만약 10살짜리 꼬마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10살짜리 꼬마가 느끼는 시간은 10분의 1입니다. 어느 게 더 짧습니까? 50분의 1이 훨씬 짧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폴 자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 자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확률은 따라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느리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빠르게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Psychological Time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무감각화 메커니즘이 작동하려 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찾아볼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질 때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나의 일상에서 새로운 환경은 어떤 것이죠?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한번 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계속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시간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뭐냐?
이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현실에 집중하는 삶이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다라고 제2의 시간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현실에 집중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오실 때 온전히 이 자리에 이 현실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같이 갖고 오셨나요? 여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보람있게, 지배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하며 살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며 사세요? 네, 뭐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밥 하느라고, 빨래 하느라고. 그 외에 또 뭐 하고 계시나요? 짜증내면서요? 네, 좋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자, 우리는 외롭고 따분할 때 무언가를 합니다. 그죠? 외롭고 따분하게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외롭거나 따분할 때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외롭고 따분할 때 뭐 하십니까? 수다를 떱니까? 네.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잠자시고 또 게임하시고 영화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통계 자료는 약간 틀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통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자, 2009년도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7시간 50분 동안 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 45분 동안 식사 및 간식을 합니다. 많이 하나요? 네, 그리고 일은 3시간 15분이에요. 이건 남녀 평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1시간 15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1시간 44분 쓰고 있고요. 교재 및 여가 활동 시간에 4시간 42분을 씁니다.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네, 비슷하시죠? 예, 그 다음에 가정관리는 1시간 27분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남녀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지, 남녀 별도로 계산해 보면 여성분들은 대략 2시간 정도 이상이 나오고요. 남성분들은 27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일의 양이.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게 하루 중에서, 즉 집에 있는 시간이 14시간 48분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집에 계시죠. 자, 이 집에 있는 시간을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TV 시청을 우리는 3시간 정도 합니다. 이것은 평일의 얘기고요. 주말이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주말이면 4시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 2시간 21분 동안 인터넷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또 주로 많이 쓰일까요? 음악 듣는 시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2시간 5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자주 쓰시나요? 네. 자주 쓰시죠? 요즘 신종 질병 가운데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환이 있습니다. 노모바일 포비아의 약자입니다. 즉 휴대전화가 내 곁에 없었을 때 느끼는 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노모포비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추정에 의하면 대략 70% 정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CNN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영국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34번 정도를 쳐다본다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이. 어떻습니까? 이 통계 자료가 200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들 드린 것 같아요. 외롭고 따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답이 나왔죠? 네, 우리는 외롭고 따분할 때 TV를 봅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방식들이 모이면 그게 결국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하루에 3시간씩 계속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TV를 보며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교재 및 요가 활동 4시간 42분,
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저 기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나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러면? 가정관리 시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밑에 나온 TV와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했거든요. 얼음이 좀 아까보다 많이 깨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많은 영웅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웅하면 어떤 인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와 봤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네, 아톰입니다. 자, 이건 누구 같습니까? 아닙니다. 네,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네. 자, 이거는 누굴까요? 네, 람보입니다. 이거는 터미네이터. 발음 좋습니다. 터미네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예, 슈퍼맨이고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예, 배트맨이고요. 해리포터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아이언맨입니다. 네. 쉽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대 영웅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앞에 나온 영웅들의 공통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앞으로의 영웅이 누가 될 것인가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웅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정의로운가요? 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뭔가요? 자,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자,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음 시대 영웅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요즘 답이 안 나오시죠? 네.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상상력의 엔진을 달아라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맹자를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문맹자가 뭡니까?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문맹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문맹자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맹자는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문맹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광고를 보면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광고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될 적이 많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문맹자가 되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교보문고에서 2007년도 베스트셀러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 영웅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라고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과 비전과 상상력입니다. 앞으로 리더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빈 토플러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한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이제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앞으로의 영웅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답이 나오셨나요? 네, 상상력을 뜻하는 imag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OR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미지네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영웅은 지구를 구하거나 악당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즉 이미지네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맞혀 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미각, 패션, 장식, 오락, 교육, 교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리학, 로맨스, 요리, 디자인, 문학, 의학, 공예, 미술에 정통합니다. 원예,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소아의학, 노인의학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접대, 관리, 구매, 광고, 법률, 회계, 종교,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입니다. 자, 이 전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겠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부인 것입니다.
자, 이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의 광고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스스로한테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 뭡니까? 예, 스팀 청소기입니다. 근데 스팀 청소기 원리가 어떤가요? 안 써보셔도 모르나요? 대걸레, 즉 봉걸레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하고 결합시켰습니까? 스팀 다리미를 합친 거예요. 상당히 쉽죠?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겠죠?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주부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부의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주부가 주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필요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경희 CEO가 그런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상력과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 자, 이전에 대걸레와 스팀 다리미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스팀 청소기는 둘 사이의 관련성을 잘 찾아낸 거예요. 두 개를 잘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니퍼 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일은 그것이 파스텔로의 세균만큼 아주 작은 일이든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우주만큼 아주 큰 일이든 요즘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아까 한국인의 생활 시간에 대해서 보셨죠? 왜 그럴까요? 자, 컴퓨터와 TV에 달라붙은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게 한 자연을 보는 방법을 정작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왜? TV에 볼거리, 스마트폰에 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보의 발전과 역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안 느끼고 계세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보됐고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만큼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기술은 발전했는데, 진보했는데, 그게 걸맞게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살며시 드렸었는데, 자연을 보는 방법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누구도 관찰하려 들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력이 없어졌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고 부르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문제만 그럴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에 관하여라고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퀀타스 항공의 전 CEO였어요. 이분이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딩은 더 높아졌지만 우린 더 작아지고 도로는 훨씬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져만 간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우린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이 소유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줄어들었다. 사는 집은 더 커졌지만 우리의 가족은 더 적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우린 시간이 더 부족해졌다. 더 많이 공부했지만 우린 센스가 더 없어지고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우린 더 혼란스러워졌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우린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며 약은 더 많이 나왔지만 우린 더 병약해졌다. 우린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워댄다. 너무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우린 너무
적게 웃는다. 너무 성급하게 운전하고 우린 너무 빨리 화를 낸다. 너무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우린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가끔 책을 읽고 우린 TV를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묵상은 너무 드물게 한다. 소유는 몇 배로 늘었지만 우리의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우린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드물게 사랑하며 너무 많은 증오를 보인다. 인생을 사는 법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숨쉬게 하기보다는 수명을 연장시키려 한다. 달에 갔다 오는 기술은 잘 알고 있지만 길 건너 새로운 이웃의 마음을 얻는 기술은 잘 알지 못한다. 외부 공간을 정복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공간은 모른다. 사물을 크게 만들지 모르나 우린 그것을 더 좋게 하진 못한다.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를 쪼개는 데 성공했지만 편견을 가르지는 못한다. 더 많이 기록하지만 우린 더 적게 기억하고 더 많이 계획하지만 우린 더 적게 성취한다. 달려가는 것을 배웠지만 우린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더 많은 컴퓨터를 가졌고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지만 소통의 기술은 더 빈약해져만 간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물론 이것 뒤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프 딕슨의 글에 답글을 달므로 인해서 아직도 이 진보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맞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긍정을 왜 안 하세요?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뭔가요? 의자입니다. 의자는 의자인데 어떠세요?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으면 의자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받쳐 놓아야지만 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뭘 받쳐 놓을까요? 책을 받쳐 놓겠죠, 그죠? 네,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의자에 앉아 놀다가 궁금한 책을 뺏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는 것도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의자예요. 이것도 의자입니다. 자, 의자를 주문하면 저 왼쪽 맨 처음 보면 저렇게 스틸로 된 박스가 옵니다. 그럼 이 안에 혹시 의자? 아닙니다. 이게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내 엉덩이의 폭과 깊이를 계산한 다음에 해머 같은 걸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홈을 판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 거기에 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땀 뻘뻘 흘리지만 되게 만족해하고 있죠. 내가 이 의자의 공동 디자이너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의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황당합니까? 네. 다른 의자도 있습니다. 의자를 주문하면 편지 봉투가 하나 와요. 그럼 혹시 제품 보증서인가? 아닙니다. 그게 제품이라는 겁니다. 네, 편지 봉투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럼 설명서 한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디씨가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갑니다. 2번, 마당에 흙을 동그랗게 모읍니다. 3번, 잔디씨를 뿌린다. 네, 4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린다.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거기에 잔디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앉아서 책도 읽고 네가 원하는 것 좀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의자 팔고 있는 의자예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부부싸움용 꽃병입니다. 밖에는 도자기로 되어 있고 안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크랙이 쫙 생기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꽃병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필요하시죠? 집에. 아니신가요? 자, 우리가 어떤 파괴적인 행동이라든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덤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 같이 보이십니까? 네. 일회용
접시? 예, 세트일 겁니다. 그죠? 자, 캠핑 같은 거 갈 때 요거 몇 장 들고 가서 이렇게 오려서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마 애들 표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어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평상시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서 봐왔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자, 사과박스, 배박스 그렇죠? 거기 보면 밑에 볼록볼록 이렇게 깔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들은 우린 그걸 보고 뭘 생각합니까? 분리수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제가 아까 상상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관련성을 잘 맺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둘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해서 네, 멋진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사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학교에는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는 아닙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물바지라고 얘기합니까? 그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원숭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제가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그게 그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숭이처럼 느끼셨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원숭이처럼 보여야지만 좀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광고예요. 클라스라고 안경 만드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어떤가요? 자, 문고리 위에다가 안경을 딱 올려놓으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안경은 각각 사람의 얼굴 표정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원숭이가 그것이 물바지가 원숭이처럼 보여야지만 이런 소재를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광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통에서도 사람의 얼굴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커피포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뒷면에서도 심지어 자전거 안장에서도 우리는 표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오늘 강의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강의하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질문과 생각들이 만나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느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에 관한 얘기 조금 들어있을 것 같고요. 광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인문학적인 얘기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에 관한 얘기 가끔 엿길로 새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겠죠? 네. 버나드 쇼입니다. 버나드 쇼가 일찌감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 위험한 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위험한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 사회의 불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믿음이라니 좀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불신과 믿음. 근데 버나드 쇼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사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움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만의 현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움벨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세계를 움벨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트루먼 쇼 보셨죠? 자, 본인 혼자만 모릅니다. 철저하게 세팅되고 설정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움벨트라고 하면 나는 나의 움벨트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움벨트보다 더 큰 세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을 야코프 폰 윅스키는 웅계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웅계붕이 뭐냐면 만일 존재한다면 더 큰 현실. 왜 만일 존재한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왜 단서를 붙였을까요? 왜? 우리는 움벨트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웅계붕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움벨트를 조금 더 확장시키려는 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움벨트를 수용하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진실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문에서 본 얘기, 방송에서 들은 얘기,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을 마치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린 트루먼쇼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믿음들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해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버나드 쇼 얘기인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상상력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들을 창조하고 명백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의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폴란드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웠던 의미들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분모를 통일시키는 작업이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세상을 바꾼 원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발견의 힘에 관한 고찰이라는 부제를 붙였었는데요. 여러분, 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원으로 된 소재가 세상을 바꿔왔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알베로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했던 거고요. 아크릴에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구멍을 뚫어뒀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다른 소재가 등장할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는? 전화기 다이얼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의 발견이죠. 맞죠? 자, 이건 뭡니까? 접시입니다. 접시는 매너의 발견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세탁기입니다. 편리함의 발견. 이거는 시계입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의 발견. 이거는 자전거 이전에 무슨 특별한 브랜드 안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브랜드입니다. 자, 이거는 축음기입니다. 레코드판. 소리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의 발견. 이거는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농구공입니다. 경쟁의 발견이죠. 자, 이거는 에너지의 발견입니다. 알파벳이죠. 언어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컴파스로 대변되는 기하학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혁신으로 대변되는 아이팟. 혁신의 발견이죠. 자, 이거는 자, 뭔가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죠? 맞죠? 예, 그런 의식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게임기의 버튼이죠. 시뮬라크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에이, 그래도 못 믿겠어. 몇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디스켓입니다. 정보의 발견. 이거는 사진기입니다. 그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계란 후라이. 요리의 발견.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신호등입니다. 규칙의 발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원이 세상을 바꿔온 것 같죠? 근데 여기 나온 소재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잘 연결되게끔만 구슬을 꿰듯이 꿰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둘 사이를 잘 연결할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뭔가요? 담쟁이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 담쟁이가 참 많습니다. 담쟁이의 특징은 비옥한 대지가 아니라 차가운 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비옥한 대지를 꿈꿀 때 담쟁이는 차가운 벽에서 아프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거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뭐 좀 한가하거나 뜸할 때는 밖에 나가서 담쟁이를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담쟁이는 한 뼘의 좁은 공간에서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벽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제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존 케이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2분간 지켜봤는데 지루하다면 4분을 지켜보라.
그래도 지루하다면 8분을 지켜보고, 그래도 지루하다면 16분을 지켜봐라. 32분을 지켜봐라. 그러면 결국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봤는데 지루하다면 그것은 재밌는 걸 깨닫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온 벽을 자신의 영토로 삼아버리죠. 네, 제가 그래서 담쟁이에게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담쟁이에게 누군가는 메아리 없는 벽을 향해 열렬한 고백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한 줌 습기 없는 땅에서도 봄을 기다려야 한다. 누군가는 면역 없는 외로움과 지치도록 싸워야 한다. 모두가 비옥한 대지를 꿈꿀 때 누군가는 차가운 궁핍과 마주해야 한다. 모두가 성급하게 철거를 떠올리는 그 폐허의 풍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의 문신을 새겨야 한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슬픔을 엮어내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고독을 위로하여, 그리하여 누군가의 언어가 되고, 누군가의 창문이 되고, 누군가의 계절이 되어 마침내 거대한 불멸의 벽을 허문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쟁이는 결국 가장 낮은 나무지만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식물입니다. 그쵸? 네, 이런 것을 저는 관계의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발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디자인이 직업이지만 글을 가끔가다 이렇게 써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관심과 관찰과 관계의 발견, 이걸 제가 줄여서 상상력 삼관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죠?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관계를 발견하자. 네, 이러다 보면 나의 일상이 조금 더 재미있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물의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성과 일상성이다. 맞죠? 우리는 일상성이나 단순성 때문에 정말 사물의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잘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어느 연필 회사에 캘린더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연필을 만드는 회사는 250년이나 됐어요. 상당하죠? 176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저한테 캘린더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까요? 네, 부담이 조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회사에서 생산한 연필이고요. 근 한 달 동안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보다가도, 통화를 하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이 연필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연필을 만드는 회사에서 연필이 가장 중요하다면 연필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캘린더의 윗부분이라면 여기에다 직접 연필을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필 담고 밑에 이렇게 미싱을 해서 앞장을 뜯어내도 뒷장은 계속 연필이 남아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어떤가요? 연필을 끈으로 묶은 것들이 이 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월달이고요, 이게. 직접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밑에 나온 재료, 생산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필은 매달려 있죠. 3월, 4월, 5월 이렇게 작업들을 해서 한 기억들이 납니다. 6월. 재밌습니까? 네. 네, 7월이고요. 8월이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제 얼굴도 한번 그려놓았고요. 12월 달이었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 연필을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하나인 레드 디자인 어워드하고 GDUSA에서 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캘린더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2012년도 작년도 캘린더를 한번 더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고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더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연필을 직접 매다는 걸로 보여줘서 괜찮은 나름대로 히트를 쳤는데 이번엔 또 뭘로 보여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민할 때 뭐 한다고요? 글을 써보는 역할들을 합니다. 글을 써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더 페니스 마이티어 댄 더 소드라고 하는 말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더 페니스 마이티어 댄 더 소드 나왔죠?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추상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배웠죠, 고등학교 시간에? 네, 그래서 더 펜이 단순하게 한 자루의 펜이 아니라 문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더 소드는 한 자루의 칼이 아니라 무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펜 이스 마이티어 댄 더 소드라고 하는 말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는 무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 많이 배웠었죠. 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에드워드 불워 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그래, 맞다. 이걸 주제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더 펜 이스 마이티어 댄 더 소드, 즉 칼보다 연필이 강하다면 칼을 의미하는 건 결국 뭡니까? 무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필은 무기보다 강하다. 그래, 연필로 한번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연필 폭탄.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걸 만들어 보고, 그래, 연필에 대한 경의 혹은 희망이라, 그래,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자, 연필은 생각의 칼이다. 연필은 감각의 총이다. 연필은 시대의 단면을 자르는 칼이다. 연필은 뜨거운 고백을 격발하는 총이다. 기꺼이 자신을 소모해서 그리움의 시가 되고 기꺼이 자기를 부정해서 새로운 그림으로 탄생한다. 아무도 쉽게 기다려주지 않는 조급증과 속도의 시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메시지로 표현할 길 없는 그 무수한 기다림의 알고리즘. 연필을 쓴다는 것은 연필을 깎고 써야 되겠죠, 그죠? 연필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연필을 깎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생각을 다듬는 작업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림의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연필은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에 꽂히는 감동이다. 누군가의 가슴을 뚫는 그리움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써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누군가는 이 연필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썼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저는 2012년도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필을 매달긴 매다는데 이번엔 중간에 매달았어요. 중간에 매달면 어떡합니까? 넘어가면 끝이겠죠.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럼 페이지가 넘어도 연필은 계속 매달려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표지고요. 연필 대 다른 무언가의 대립 구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실게요. 어떤가요? 칼입니다. 연필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스피커입니다. 핸드 마이크죠. 네, 어떤 선전선동보다 연필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뭔가요? 총입니다. 그죠? 연필은 총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어떤가요?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이 우리 호모파베르인 인간이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보다 연필은 훨씬 더 중요한 생각 도구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미키마우스입니다. 근데 왜 미키마우스 잘 안 보여주고 잘랐나요? 네,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만 보여줘도 미키마우스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네. 세계를 바꾼 위대한 심볼, 미키마우스도 결국 누군가의 스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요? 온갖 첨단 무기들입니다. 예, 연필은 이런 무기보다 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요즘 소위 핫한 아이템들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고요. 아이패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잘 된 것들도 결국 누군가는 스케치를 냈고 그걸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세상을 바꿔왔던 많은 건축물들입니다. 남대문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들도 결국은 건축가의 스케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비너스는 뭡니까?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자,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도 결국은 보티첼리의 스케치로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건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이런 이론들도 누군가는 기록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기록을 했고, 그걸 또, 맞아! 발견했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러면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건 뭔가요?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입니다. 이 다스베이더의 광선검과 유일하게 싸워봄직한 것들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연필이라고 하는 무기다. 라는 대립구도예요. 연필은 결국 생각보다 강하다. 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고 광고 카피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필은 그래서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하는 맨 처음에 에드워드 블루어 리턴의 말처럼 연필은 누군가를 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총에 장전된 것처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브로노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누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연관성이 없던 것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은 나의 자녀도 요즘 상상력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스타프 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창의성이 나온다. 창의성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시키고 계세요? 네, 안 시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창의성이 있을 확률은 좀 낮아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칙센트 미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에게 첫 번째 희망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희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적으로 젊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많은 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립니다. 근데 스펙 쌓기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적으로 서로 똑같아지기 위해 투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스펙을 쌓는 것은 결국에 남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국 남과 똑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것들은 평균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독특한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남들과 비슷한 아이로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의성은 거기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늘상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오늘은 좀 다른 길로 와볼래? 이런 숙제를 한번 내주세요. 다른 길로 오면서 어떤 풍경들을 봤는데? 라는 얘기를 던져보세요. 외국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다른 길로 가보고 레포트를 써내라 이런 것들을 실시합니다.
다른 길로 가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퇴근할 때 밖에 퇴근은 안 하시겠지만 밖에 나가실 때, 집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가실 때, 집으로 들어오실 때 항상 같은 길로 다니시죠. 네. 우리의 생각도 항상 다니던 길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다니던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걸 보려면 다른 길로 가야겠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길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들을 해보는 거. 여행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네 말은 알겠는데 좋아. 아이들한테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 3가지만 얘기해줘.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 많이 다니세요.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던져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고개 끄덕이고 계세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쵸?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상상력은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이라든가 재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좀 더 재미있고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쿵푸팬더입니다. 영화 쿵푸팬더를 보면 쿵푸팬더가 나오죠. 뭘 찾아 나섭니까? 쿵푸팬더가 뭘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쿵푸팬더 사부하고 결국은 용문서라는 것을 찾아 나서죠. 용문서를 발견했습니까? 했습니다. 발견했죠, 그죠? 용문서를 쫙 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설적인 비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면 자전거를 탈 수 있듯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 줘봐요. 이렇게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그렇게 암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무언가 집중해서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가볼 수 있도록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쿵푸팬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쿵푸팬더 보면 이게 누군가요? 쿵푸팬더의 아빠입니다. 저는 왜 이 친구가 쿵푸팬더의 아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생긴 것도 너무 다른데. 아빠는 이 쿵푸팬더한테 뭘 물려주려고 해요? 국수 만드는 비법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국수 만드는 비법을 물려줬습니까? 물려줬어요? 안 물려줬죠, 그죠? 근데 전 물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특별해지는 법이다. 이게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비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걸 알았어요.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특별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아까 앞으로의 영웅은 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매지네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건 마지막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 광고를 보시면 뒷모습이 누구죠?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그 젊은 날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죠? 이제 엄마가 된 원더우먼이죠? 근데 원더우먼이 악당을 물리치거나 지구를 구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건 WWF라고 하는 단체의 광고인데 영웅이란 악당을 물리치거나 지구를 지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쿵푸팬더 아빠 말하고 비슷하죠?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